안녕하세요. 저는 20년 형사 생활을 그만두고 현재는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60대입니다. 형사를 그만둔 것은 10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딸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게 되면서 큰 시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너무 컸죠. 항상 범인을 추격하고 잠복 근무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2번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외동딸의 생일은 물론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죠. 딸의 입학과 졸업은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늙으면 아내한테 구박덩어리가 된다는 선배의 말에 그저 허허 웃어 넘기다가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휴가를 신청했죠.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비상이 걸려서 신혼여행을 못 갔던 아내는 얼마나 설레하든지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새로 산 옷을 꺼내보고 거울에 대보며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딸애도 며칠 전부터 짐을 챙기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해했죠. 그런데 여행 당일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강력반 반장이다 보니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딸과 아내는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처럼 계획한 일인데 두 사람만이라도 쉬고 오라고 억지로 보냈습니다. 형사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참 그날만은 저도 속이 상하더군요. 이상하게 기분도 참 묘했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딸과 아내만 떠난 여행길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딸이 운전하던 차가 전복되어 언덕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둘 다 모두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그 순간, 저는 살인범을 잡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슬픔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1달 이상은 그냥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죠. 제 삶에서 딸과 아내의 자리가 그토록 큰 줄 몰랐어요. 그동안 두 사람이 제 곁에서 말없이 버텨줘서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죠. 한동안 생을 포기할 생각도 했습니다. 20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면서 보람도 긍지도 컸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맞바꿀 수는 없었죠. 형사를 그만두고 나니 제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일 줄도 모르고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은행 업무는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모두 아내가 다 해주다 보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거죠. 청소기 돌리는 것도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에 아내와 딸이 더욱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심부름 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생활에 부대끼는 사람들에게, 몸이 불편해서 간단한 민원 업무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혼자 고민만 하면서 해결 못해 끙끙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비와 활동비는 받지만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사설 탐정이 합법화가 되어서 경찰 출신들이 탐정사무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죠. 예전에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살짝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일을 하되 의도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캐거나 누군가 약점에 이용될 수 있는 일은 의뢰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주로 공적인 민원 업무를 대행하거나 사람 찾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 1명도 뽑았는데 형사가 되고 싶지만 몸이 허약해서 탐정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그냥 김군이라고 불러요.
우리 업계에서 얼굴이나 이름이 함부로 알려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름 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일도 있다 보니 이름이나 직함을 부르는 편이죠. 심부름 센터는 아주 잘 되거나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사실 먹고 살 걱정은 안 했거든요. 센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무실 달세 내고 김군 월급 주고 나면 기름값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지만 전 만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인데도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했어요. 사무실에 난로 하나 드려야겠다고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빼꼼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군요.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쳐다보니 웬 꼬마였어요. 처음엔 장난친다고 생각했죠. 문 닫고 가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여기가 사람 찾아주는 곳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사람 찾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묻더군요. 녀석의 눈빛에 하도 애절해서 장난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일단 아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가끔 그런 꼬마들이 있어요. 무턱대고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떼를 쓰죠.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하거나 유치원 친구가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찾아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9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오셔서는 70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고 싶다고 하셨죠. 사진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 하신데도 여동생을 꼭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목에 걸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가족들이 달려왔죠.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였는데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는데 유독 그 여동생만 찾는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이 잘못해서 동생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평생 그게 한이 되셨구나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저는 꼬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벌써 눈물이 그렁한 것이 정말 장난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누구 찾고 싶은데? 우리 엄마요. 엄마? 엄마가 어디 가셨어?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꼬마는 자신이 8살이고 1학년 3반 강영호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5,000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아이가 너무 진지해서 찾아달라고 하니까 전 거절도 못하겠더군요. 어려서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의 전부죠. 어른이 되어도 엄마는 생각만 해도 괜히 울컥해지는 존재이고요. 전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혼란과 충격 속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도망갔다고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닌데 말입니다. 얼마 뒤 새어머니가 왔을 때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구나 짐작했어요.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인자하게 생겼는데 속은 정말 나쁜 계모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계시면 저에게 그지없이 자상한 엄마 노릇을 했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늘 머리를 쥐어박고 눈을 흘기곤 했거든요. 아버지가 며칠 출장이라도 가시면 며칠 밥도 주지 않고 굶겼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하면 애가 감기에 걸렸다고 둘러대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이상하게 엄마를 찾아달라는 아이의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의 집으로 갔어요. 아이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시 어머니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아이의 집은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두 정거장 가서 내리면 시장이 나오고 시장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빌라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빌라였어요. 그 지하의 투룸이었는데 지하지만 햇볕도 잘 들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였죠. 혹시나 함부로 아이의 집에 들어간 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우선 문을 열어두고 핸드폰으로 모든 과정을 찍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개 옷과 귀중품을 가져가기 마련이었죠. 제일 먼저 옷장을 열어보니 특별히 옷을 챙긴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 옷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동의를 얻고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남긴 뒤 다시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더니 역시 눈에 띄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통장도 그대로 있었고 월세 계약서도 그대로 있었죠. 커다란 짐가방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집을 나갔다면 짐가방에 옷을 챙겼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다음으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칸칸이 반찬이 잔뜩 만들어져 있었죠. 즉석밥도 한 상자나 있었고요. 보통 엄마들이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으면 반찬을 대량으로 해놓고 가거나 곰국을 한 솥 끓여놓거나 냉동실에 고기를 잔뜩 재워두기도 하죠. 아마 그건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였어요. 다만 그런 흔적은 도망가기 위한 게 아니라 보통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기도 했죠. 냉장고 안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모 한 장 없는 것도 이상했고요. 아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어쩜 못 돌아올지도 모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러거나 둘 중 하나이죠. 그 다음으로 우편함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나쁜 생각을 한 경우라면 우편함에 은행 대출이나 카드 독촉장이 빼곡하게 꽂혀있기 마련이거든요. 경제적 압박과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짐은 챙겨가지 않았고 평소 들고 다니는 작은 손지갑과 휴대폰만 없으며 냉장고에 미리 반찬을 잔뜩 해두었고 경제적 압박은 아직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였죠. 아이에게 엄마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서 전화를 해보니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버지는 안 계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이의 대답은 그랬죠. 연락할 친척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외가나 친가가 있었다면 심부름센터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쪽에 연락을 했겠죠. 정말 난감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웬 할머니가 놀란 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 할머니라고 했어요.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자신도 이상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 달쯤 집을 비울 것 같은데 그동안 아이를 좀 들여봐 달라고 했답니다. 반찬이랑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두고 가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잘 왔는지 밥은 잘 먹는지만 챙겨달라고 했대요. 미리 달새와 수고비까지 주고 갔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없어서 내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한 달이라고 했습니까? 나도 물어봤는데 말이 없었어요. 혹시 더 이상한 건 없으셨나요? 없어요. 워낙에 엄마가 착하고 성실하거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여기 산 지가 벌써 5년은 넘었는데 여태 탈세나 관리비 한 번 늦은 적이 없어. 전 잠시 아이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다시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죠. 그럼 혹시 남자가 있거나...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애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영어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생인데. 아유.
어디 연락할 곳은 없을까요? 일가 친척도 없다고 하더군. 아 참, 애엄마가 요 아래 시장에서 반찬 가게 주방 일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면 알 수도 있겠네. 전 일단 아이를 주인 할머니에게 맡기고는 곧장 그 반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김군은 몇 개 다른 의뢰가 들어왔다고 문자를 했죠. 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괜히 꼬마 일에 개입하는 게 불안하다는 김군의 문자를 씹어버렸습니다. 수고비도 안 나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5천 원이 전 재산인 꼬마에게 수고비를 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김군은 심부름센터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소장님답지 않게 왜 꼬마 일에 이입하냐고 불평을 늘어놓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살다 보면 명쾌하게 이거다 하고 답이 정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때론 답이 보여도 결론이 달라질 때도 많고요. 전 그냥 제 직감만 믿고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직감이 아니네요. 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막 신참 형사가 되었을 텐데 한 꼬마가 경찰서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했죠. 부모님이 이혼하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보내진 꼬마는 거기서 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꼬마에게 세상의 전부였죠. 할머니마저 자신을 버릴까봐 겁이 났나 봐요. 장에 간다고 나간 할머니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며 울고불고 했죠. 그때 큰 사고가 터져서 경찰서가 정신이 없었던 때였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면 오실 거라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며칠 뒤 할머니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장사가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버스를 놓친 할머니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고랑에 빠졌는데 허리를 다쳐 거동도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할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그 꼬마의 모습이 지금도 가끔 제 꿈에 나타나곤 하죠. 그 죄책감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꼬마의 손을 잡고 논길을 숲길을 살펴봤다면 할머니를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모두 제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형사 생활을 하면 그런 트라우마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형사가 힘도 세고 흉악범도 때려잡고 하니까 아무 감정이 없는 줄 알지만 많은 형사들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옛 생각을 하면서 반찬 가게로 들어갔죠. 그 일대에서는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고 하더군요. 주인에게 애엄마에 대해서 묻자 다짜고짜 한숨부터 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한 달쯤 쉬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주방 아줌마가 한 달을 쉬면 가게는 망하라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 그만뒀어요. 아휴, 나 정말 그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황당해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월급도 올려줬는데 경우가 없더라니까요. 주인은 왜 한 달을 쉬려고 하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더래요. 아마 다른 반찬 가게에 월급을 더 받고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시 가게 앞에 있는 CCTV를 좀 볼 수 있냐고 했더니 허락을 했습니다. CCTV 속 애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갔죠.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종점에 내려서 버스 사무실에 들러 애엄마가 사라진 그날 그 시간에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도처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깔려 있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함부로 공개할 수도 없거든요. 사람을 찾는다고 했더니 겨우 허락을 하더군요. 딱 그 시간대만 볼 수 있었어요. 애엄마가 내린 정류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그 정류장에서 내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실종도 아니고 단순 가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집을 나갈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사건의 단서가 보이지 않고 미궁에 빠질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다시 생각해봐라. 형사 시절 한 선배가 해준 말입니다. 전 매번 답이 안 나오는 사건을 접할 때 그 말을 떠올리면서 사건을 추적했죠. 정류장에 서서 전에 엄마의 입장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애엄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잘 먹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둔 뒤 주인 할머니에게 달새와 수고비를 주면서 한 달만 아이를 좀 들여봐 달라고 부탁했죠. 오전 9시에 반찬 가게에 나와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 4시쯤에 주인에게 한 달만 쉴 수 있냐고 물었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두겠다고 지갑을 챙겨 나갔죠.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것이니까 이번 달 일한 것은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세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길은 다시 길로 이어졌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애엄마를 찾아야 할지 다시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죠. 일단 후퇴하고 아이가 걱정돼서 가봤습니다. 아이는 밥도 먹지 않은 채 게임을 하다 잠이 든 듯했어요. 주인 할머니도 연세가 많다 보니 아이를 일일이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아이를 그냥 두고 오자니 발길이 안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이를 깨워 옷과 책가방을 챙겨서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 오래전 그 꼬마와 애가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꼬마의 할머니와 아이의 엄마의 결론은 달라야 한다고 혼자 다그쳤죠. 영호야, 아저씨가 엄마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아저씨 집에 있자. 네, 감사합니다. 꼭 엄마 찾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다음 날, 저는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김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아이라고 하더군요. 명랑하고 착하고 잘 놀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아이가 좀 우울해서 걱정이었다고 하더니 영호 어머니가 애를 구박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박이라뇨? 아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요즘 워낙 계모가 애를 구박하는 사건이 많아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영호 어머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제야 저는 영호 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호가 그런 말을 안 해서 몰랐죠. 전 영호 먼 친척이라고 잠깐 선의의 거짓말을 했더니 담임 선생님은 혹시 영호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당분간 학교에서 영호를 잘 부탁한다고 인사만 했죠. 담임 선생님께 얻은 정보는 영호가 3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영호가 5살 때 돌아가신 뒤 줄곧 새엄마와 함께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영호가 엄마를 저렇게 애타게 찾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애엄마는 영호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며 키운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더 애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죠. 애엄마가 내린 정류장에서부터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사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는 사실 어려워요. 일반 가게 딸린 CCTV가 아무리 많아도 주인이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볼 수도 없죠. 어렵게 어느 편의점에 들러서 캔 하나를 마시다가 슬쩍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더군요. 다행히 애엄마가 내린 그날의 영상이 남아있었어요. 그나마 세 갈래 길에서 그녀가 간 방향을 찾아냈으니 소득은 있었죠.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일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사들이 그 지역을 훤하니까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애엄마가 간 방향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빌라촌이 있고 큰 마트도 있고 학원가도 있었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상업지구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중개사 말로는 그쪽이 유흥업소와 모텔이 많다는 겁니다. 빌라 쪽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많이 월세로 사는 편이라고 했죠. 업소들이 많으면 당연 모텔이나 미용실도 많았고 의외로 옷가게나 24시간 식당도 많다고 했습니다. 영어 엄마가 40대이니 유흥업소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모텔 청소나 24시간 식당에서 일을 할 확률도 있어 보였죠. 그날부터 전 김군과 함께 엄마의 사진을 들고 모텔과 식당 위주로 찾아 나섰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얼굴을 아는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일일이 묻고 다녔죠. 다 허탕이었어요. 김군 말은 반찬가게 주방일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굳이 반찬가게를 그만두고 이런 데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김군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아직 애엄마의 속사정을 모르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유흥업소 주방을 뒤지기로 했어요. 손님인 척 가장해서 주방을 살펴본다는 게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유흥업소에서 애엄마와 비슷한 여자를 봤어요. 김군은 그 여자가 맞다고 하더군요. 언뜻 체격도 비슷하고 짙은 화장을 했지만 옆모습도 비슷해 보였어요. 전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여자가 들어간 룸으로 들이닥쳤죠. 손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는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애엄마가 아니었어요. 업소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헛웃음도 나오면서 안심이 되더군요. 다시 김군과 함께 노래방을 훑었습니다. 더러 노래방 같은 데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를 불러 동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벌써 애엄마가 사라진 지 15일째가 지났습니다. 애엄마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가 걱정돼서라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할 텐데 말이죠. 집주인은 은근슬쩍 계모니까 그냥 도망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애를 키우며 살았는데 아직 젊은 나이니까 얼마든지 팔자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황상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꼬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김군은 괜히 아이에게 이입되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죠. 전 영호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아이들에게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어른들이 빼앗아 버린다면 참 부당한 일이죠. 집에 가니 영호는 자다 깨어서는 제게 푹 안겼습니다. 그새 친해졌다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알림장도 보여주고 그러더군요. 애는 애구나 싶었어요. 꼭 제 손주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치킨을 시켜줄까 했더니 라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라면이 먹고 싶다는데 제가 할 수가 있어야죠. 일단 영호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끓였죠. 영호 엄마는 물을 붓고 스프와 약간의 떡국을 먼저 넣었대요. 물이 끓으면서 스프가 퍼지고 떡국에 간이 밴다고 했죠. 그럼 라면을 넣고 한 소끔 끓이고 계란도 풀고 마지막에 치즈까지 얹으면 완성이었습니다. 최대한 영호 엄마 레시피대로 최선을 다했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호야,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제가 슬쩍 문득 물었죠. 영호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떡볶이는 학교 앞 분식집보다 1000배 맛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떡볶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잠깐 생각도 했죠. 영호가 어릴 때는 동화책도 매일 읽어주었답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면 잠이 잘 왔다고 하더군요. 놀이동산도 10번 이상 갔다고 자랑을 했어요.
유치원 행사나 학교 소풍 때 엄마가 싸준 김밥이 인기 짱이었다고 신나서 떠드는데 그런 엄마가 설마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셨을까 싶었죠.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영호를 사랑으로 키운 증거들만 넘쳐났죠. 집을 나간 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만 남았죠. 피치 못할 사정은 뭘까?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 없다고 하니까 그쪽 일은 아니고 친한 친구나 남자 관계도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받으러 갔다가 일을 당한 걸까? 그건 형사가 아니니까 알아볼 수도 없었죠.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서 뭔가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렸거나 마약 운반책이 되었거나 뭐 그런 일들인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그런 일들이 흔하고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저는 다시 애엄마가 사라진 방향의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찾아볼 곳은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왜 하필 한 달이라고 했을까? 주인 할머니에게 한 달만 아이를 봐달라고 했으니까 한 달 뒤엔 온다는 걸까? 김구는 그냥 한 달을 기다려보고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다 못해 다음날 현역 시절 후배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광역수사대 반장으로 있었죠. 불법인 건 알지만 혹시 사람 하나만 찾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게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라도 좀 알아볼 수 없냐고 했어요. 보통 그런 생활 반응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추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생전 그런 부탁을 안 하던 선배가 그러니까 좀 이상해 하더군요. 그건 불법이라서 정식 수사 요청이 아니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죠. 너무 답답해서 찾아갔던 거니까요. 언젠가 소주나 한잔 하자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갑자기 당숙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갔습니다. 당숙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종양이 보인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하러 입원했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위로를 건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창가 쪽에 입원한 환자가 왠지 낯이 익었어요. 물어보니 자궁암 수술을 하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더군요. 간호사들이 하는 말로는 수술하고 한 일주일은 위독했답니다.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가 겨우 의식이 돌아오고 입원실로 옮겨졌다고 했죠. 세상에 남에 걸린 사람도 많고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도 참 많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환자의 침상에 걸린 이름을 보는데 문희수, 분명 그렇게 써 있었어요. 놀라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했죠. 영호 엄마였어요. 문희수. 그러고 보니 영호 엄마가 사라진 그 방향의 끝에 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설마 병원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있을 줄이야. 간호사에게 문희숙 환자에 대해 물었지만 가족이나 보호자 외엔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엄마를 찾았으니 영호에게 알려야 할지 말지 고민이 들었어요. 영호는 엄마 말고는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영호가 엄마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었죠. 다음날 다시 병실을 찾아오니 영호 엄마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먼저 묻더군요.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영호가 엄마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영호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라 걱정이 되었죠. 한참 울던 영호 엄마는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격리 일을 좀 하다가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외도를 하는 남편 때문에 시댁하고 갈등도 깊어졌답니다. 버젓이 두 집 살림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역성만 들었죠. 남자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하는데 답이 없더랍니다.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데리고 살 텐데 그 남자는 이미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심지어 다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죠.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영어 엄마에게 기르라고 했답니다. 너무 황당해서 화도 안 나더랍니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을 하더래요. 그 길로 영어 엄마는 이혼 소송을 냈답니다. 시어머니가 남 부끄럽다고 그냥 조용히 끝내라고 해서 겨우 이혼을 했대요. 서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게 부부 사이라는 생각에 참 허탈했대요. 부모님은 자신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딸이 이혼하게 됐다고 자책을 하셨답니다. 두 분 다 연로하셔서 병이 들었는데 영어 엄마는 병수발을 들며 모시고 살았답니다. 위로 오빠가 있었지만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되어서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질 생각이었대요. 그렇게 부모님이 몇 년 사이 차례로 돌아가시고 나니 사는 게 참 부질없이 느껴지더랍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게 음식밖에 없어서 작은 토스트 가게를 냈답니다. 가게가 작아서 먹고 가는 것보다는 주로 포장해서 사거나 배달 위주로 장사를 했죠. 그때 아침마다 토스트를 먹고 가던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공사장에 나가는 사람 같았는데 영어 엄마의 가게에서 첫 끼니를 때우고 가야 그날 하루가 잘 돌아간다며 늘 싱글벙글 하던 사람이었대요. 알고 보니 남자에게는 3살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필리핀 출신이었다고 했죠.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늦도록 장가도 못 가는 아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게 불효하는 것 같아서 결혼업체 알선으로 외국인 아내를 만났답니다. 필리핀에 일주일 있는 동안 아내를 만나고 데이트를 몇 번 한 뒤 결혼을 결정했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인데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을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내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사사건건 트러블이 생겼답니다. 특히 아내는 오랜 카톨릭 신자였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불교 신앙이었죠. 그런 종교적 갈등도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읍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그 길로 사라졌답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불법 체류자가 되었으니 어디선가 숨어서 일을 할 거라는 말만 무성했대요. 외국인 여자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갑자기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죠. 심부름 센터에 도망간 외국인 아내를 찾아달라는 의뢰도 꽤 들어오곤 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데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한국에 일하러 온 같은 외국인 남자가 있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어도 일단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내 찾기를 포기했죠. 자신을 버린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버린 건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노모도 돌아가시고 어떻게든 혼자 아이를 길러볼 생각이었답니다. 공사장 일을 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올 때가 많은데 24시간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답니다. 한 달 벌어서 아이 유치원비를 내면 남는 것도 없었대요. 그래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영어 엄마는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연민을 느꼈답니다. 남자가 지방에 며칠 일을 나가는 날엔 영어를 맡아주기도 했죠. 영어는 처음부터 잘 따랐답니다. 만나자마자 품에 꼭 안기더니 엄마 엄마 했대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그냥 엄마라고 생각한 것 같았답니다. 남자도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은 눈치인데 자신의 처지가 있으니까 쉽게 운을 떼지 못했죠. 그녀도 며칠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영호가 눈에 밟히더랍니다. 사실상 영호 때문에 재혼을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였대요.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열렬한 사랑이나 감정이 들어서 같이 살기로 한 건 아니었죠. 자기 핏줄도 키우기 어려운 세상인데 계모 소리 들어가면서 기껏 키워봤자 나중에 험한 꼴만 당한다고 오빠가 말렸답니다. 나중에 험한 꼴을 당해도 지금 어린 영호를 외면할 수 없더랍니다. 그게 무슨 인연이나 운명일 거라고 생각했죠. 재혼하고 남자는 아이를 갖자고 했지만 영호 엄마는 영호를 생각해서 안 가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대요. 남자도 그 마음을 잘 이해했고 자기 아들을 친자식처럼 기르려는 마음을 너무 고마워했답니다. 남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더 느낀 탓인지 예전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보통 애혼자 둘 수 없어서 일당만 뛰던 남자가 이제 6개월 이상 걸리는 지방 공사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야 좀 더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큰 공사가 잡히면 보통 지방 숙소에서 먹고 자고 했답니다. 평일엔 일을 하고 주말에 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내려가곤 했죠. 영호 엄마는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서 셋이 함께 캠핑도 갔답니다. 영호가 어려서 그걸 다 기억 못하지만 애 아빠는 최대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딱 하나, 남자의 지병인 당뇨가 늘 걱정이었답니다. 남자 집안 대대로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답니다. 부모님도 모두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했죠. 당뇨는 평생 달고 가야 할 병이지만 완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뇨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합병증이 와서 대부분 잘못되죠. 어느 날 지방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왔답니다. 공사장에서 다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남자가 쓰러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죠. 그땐 이미 의식이 없었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남자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 허망하게 갔죠. 작별 인사도 못했고 마지막으로 얼굴도 못 봤으니까요. 주말에 올라오면 아이와 놀이동산에 가자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렇게 갔답니다. 그때 여자는 슬펐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않았대요. 남자가 죽고 이상하게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영호와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남자에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살던 집을 빼고 지금의 동네로 이사를 했죠. 일거리를 찾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음식이라서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대요. 그저 영호가 별탈 없이 잘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서 한시름 놓았답니다. 아버지 얘기를 잘 묻지도 않았죠. 어려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듯 했대요. 영호 엄마의 바람은 이대로 영호가 어른이 되고 자신도 그때까지 일을 하면서 별탈 없이 살면 좋겠다는 것뿐이었답니다. 영호가 학교에 입학했죠. 공부는 보통이었지만 건강하고 착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칭찬도 자자했대요. 영호 엄마도 반찬 가게에서 인정받으면서 월급도 오르고 걱정을 덜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심한 하열이 계속되더래요. 겁이 났지만 돈이 많이 들까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기다시피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이라고 했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종양이 온몸으로 다 퍼질 수 있다고 했죠.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한 달은 좋게 잡아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에 고민이 깊어졌답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수술 경과에 따라서 향후 치료 일정을 다시 정한다고 하니까 영어 엄마는 심란했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더랍니다. 아직 어려서 엄마가 암이라는 소리를 해봤자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엄마가 수술한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었대요. 이대로 죽어서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수술 결심을 했고 주인 할머니께 아이를 한 달 맡기고 병원에 들어온 거였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개복을 해보니 이미 온몸에 종양이 다 퍼져서 겨우 자국만 드러낸 상태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주치의 말로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대요. 수술만 받으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에 그녀는 무너졌답니다. 며칠 의식마저 혼미해지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면서도 영어 걱정에 눈물만 난다고 했습니다. 전 영어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딸 같은 심정이 들었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더군요. 아직 40대인데 시한부라니. 엄마가 잘못되면 어린 영혼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잠이 다 안 올 지경이었죠. 전 영어 엄마에게 영어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당분간 내가 봐줄 테니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항암 치료든 뭐든 다 해보라고 했죠. 하지만 영어 엄마는 그냥 퇴원을 결정했어요. 한 달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냥 영어와 함께 있다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심정을 알기에 더는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판 남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우리 영어도 잘 보살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영어 엄마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전 밤새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으로 그냥 이번 의뢰는 끝내자고 생각했다가 영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죠.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는 것도 문제라며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다가 결국 다음날 영어내로 찾아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골에 장만해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노후에는 거기 가서 아내랑 오순도순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내와 딸이 죽고 난 뒤 그 집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당숙은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라고 했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집 청소도 하고 둘러보라고 했는데 전 왠지 그 집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전 영어 엄마에게 시골집을 권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면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부추겼어요.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집 관리를 하면서 살아달라고 강조했죠. 마음 편히 그곳에서 쉬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애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저도 모르게 대뜸 따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영어 혼자 두고 가면 그건 엄마가 할 짓이냐고 큰 소리를 쳤죠. 그제야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화를 내놓고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김군 말 맞다나 생판 남인데 왜 그들 인생에 참견하냐는 겁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 영어와 그 엄마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제발 본업으로 돌아오라고 난리였죠. 그런데 왜 전 영어와 영어 엄마가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전 다시 영어 엄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애만 생각해라. 말기 환자들도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오히려 회복되는 경우도 왕왕 봤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곳에 가서 일단 살아보고 나서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다 등등. 제 걱정과 격려가 통했던 걸까요? 결국 영어 엄마는 시골집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삿짐도 별로 없어서 곧장 가기만 하면 되었죠. 제가 신나서 트럭을 빌려 짐들을 옮겨주고 시골 학교의 영어 전학도 일사천리로 끝냈어요. 영어 엄마는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죠. 고마우면 꼭 나와서 갚아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집세도 다 받을 거니까.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을 때 누구 한 사람 내 편이 돼주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따뜻한 마음과 위로 한마디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영호는 워낙 개구쟁이이다 보니 시골 학교에서도 종횡무진하며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엄마는 낯선 시골 생활이 처음에는 좀 힘든 듯 했어요. 그래도 영호가 잘 지내니까 덩달아 기운을 내려고 노력을 했죠. 2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차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늘은 동네 마실을 다녀왔는데 동네 입구 커다란 팽나무가 너무 멋지다며 사진과 함께 보내오기도 했죠. 다음 날은 영어 학교까지 배웅해주고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인자하시다며 학교 인증샷도 보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웃의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 감자밭에서 일해주고 감자를 받아왔다며 금방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진과 함께 영호가 한 입 물고 있는 익살스러운 모습도 보냈죠. 언젠가는 마을 뒷산을 올라갔다 왔다면서 동네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모습의 셀카를 찍어 보내기도 했어요. 전 매일 안부 문자를 읽으며 웃고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늘 기도했죠. 제발 건강해지고 제발 행복해져라 하면서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든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영어 엄마가 병원 검진을 받기 위해 올라왔다가 잠시 제 사무실에 들렸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 햇볕에 탄 듯 까무잡잡한데도 살이 조금 올라 보기 좋았습니다. 늘 말로만 듣고 사무실에 처음 와본다며 화분 하나를 안고 왔어요. 카네이션 화분이었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영호 엄마도 절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뜻이려니 짐작하면서 흐뭇했죠. 병원에서는 종양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했대요. 다만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몇 개 사라진 것도 있어서 의아해하더랍니다. 암세포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마음 편히 살다 보니 좋은 세포로 변하나 보다며 영어 엄마가 농담을 다 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시한부 영어 엄마는 1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그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평생 얼굴 보면서 사는 걸로 갚어. 네, 그럴게요. 영어 엄마는 내년부턴 작은 텃밭도 일굴 생각이라며 시골집 뒤의 땅을 직접 종이에 그려와서는 어떻게 텃밭을 만들 작정인지 거창하게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참 편안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행복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서 혼이 났어요. 영어 엄마를 보면서 알게 되었죠. 살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참 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영호는 제가 선물해준 휴대폰으로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상장 탄 것도 자랑하고 여자친구 생긴 것도 엄마 몰래 저에게만 살짝 귀뜸해주곤 합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다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곧 사귄 지 30일인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전 녀석의 연애사를 듣는 재미가 참 쏠쏠해요.
가끔은 제가 수염도 안 깎는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의뢰인들에게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의뢰인이 왔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냥 다 나간다고요. 나 참, 그래서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김군 아저씨 걱정이 이해가 되네요. 김군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서로 한편이 되어 저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전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통화를 해서 검사를 받죠.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엔 영호를 데리고 낚시나 갈까 해요. 그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그렇네요. 딸과 아내를 허망하게 보낸 저에게 영호와 영호 엄마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꺼번에 딸과 손주를 얻고 보니 저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책임감도 더 생깁니다. 비록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낸다고 해도 그 하루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되고 기적도 될 수 있음을 전 요즘 부쩍 느낍니다. 6개월 시한부가 1년을 넘기는 기적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래보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